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시장의 표면적인 움직임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와 잠재적 체제 전환의 신호들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은 뭐랄까 결국 답은 미국 주식이다. 이게 거의 진리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그랬었죠. 거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이 공식이 좀 깨지고 있다는 신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2025년 들어서 S&P 500만 딱 빼고요.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던 투자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깊게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차트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번 비미국 시장의 강세가 단순히 달러가 약해져서 얻는 그런 환차익 효과, 그러니까 착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처럼 수출 중심 경제권의 이익 성장세, 즉 EPS 기여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아, 실적이요? 네. 이건 기업들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진짜로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랄까,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크게 뛰는 영업 레버리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가만 붕 떠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오르는 거라 훨씬 더 건강한 상승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 예외주의라는 지난 10년짜리 파티가 끝나고 이제 자본이 전 세계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이로?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무려 17년간 갇혀있던 박스권을 아주 힘차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17년이요? 와, 그 정도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 저항선을 뚫었다는 건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돌파의 질입니다. 질이요? 네. 지수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의 주식시장이 함께 오르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시장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니까요. 와, 거의 전부 다네요. 네, 소위 말하는 시장 참여도가 역대급으로 좋다는 뜻이죠. 몇몇 국가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밖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예시로 유럽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유럽이요? 네, 연초 이후 유럽의 은행주나 항공우주, 방산주 같은 소위 가치주들이 미국의 잘 나가던 기술주 수익률을 엄청나게 앞질렀습니다. 현지 통화 기준으로 무려 50%가 넘게 올랐어요. 50%요? 정말 엄청나네요. 예전에 미국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뜻으로 TINA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유럽의 전통 산업들이 갑자기 부각되는 거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이 된 이 새로운 매크로 환경에요. 유럽 기업들이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유럽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예대마진, 즉 NIM이 확대돼서 돈을 더 잘 벌게 됐고요. 방산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다른 섹터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밖 전 세계 증시가 실적과 광범위한 참여, 이 두 날개를 달고 17년 만에 비상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유럽의 가치주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와, 정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미국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입니다. 만약 미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연준이 다시 매과적으로 돌아서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지금의 이 글로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말씀하신 그 리스크가 바로 다음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 같네요. 미국의 소매 상품 가격 지수를 보니까요. 다른 상품들 가격은 안정되고 있는데 유독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호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무역정책, 즉 관세가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찐막 고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시장의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에 도전하는 일종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니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 세계 금리 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1%를 넘어 1.1%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차트를 보면 거의 수직 상승인데요. 이건 정말 사건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사건이요? 예, 시장이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단순히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이고 빠른 속도의 긴축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긴축이요? 네,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비둘기파의 보루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마지막 비둘기파의 보루가 사라진다. 그게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어려운 말들도 들리던데요? 아, 네.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 즉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주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도 금리를 올리니 더 이상 공짜 점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다른 자산 가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한 시점이죠. 통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네요. 터키 리라화 차트를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달러 대비 가치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구조적인 큰 흐름에 맞서 싸우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근본 원인은 물가를 잡기보다는 신용성장을 우선시했던 그런 비정통적인 통화정책 때문이었죠. 신뢰의 문제군요. 네, 이런 정책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정책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글로벌 환경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도 미국 시장, 특히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요.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금리 자체보다 금리 변동성을 봐야 합니다. 변동성이요? 네, 여기 나스닥 100 지수와 채권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 지수를 겹쳐 나온 차트가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관계가 보입니다. 무브 지수가 하락, 즉 채권 시장이 안정될수록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죠. 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자체보다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쉬워지는 그 안정적인 상황 자체가 기술주의 호재가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주처럼 미래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자산들은 가치를 평가할 때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하는데요. 금리 변동성이 크면 이 할인율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가치가 흔들립니다. 네. 반대로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최근 연준의 정책 경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면서 변동성이 낮아졌고 이게 기술주 랠리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주가 이런 훈퉁을 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퀀텀 컴퓨팅 관련주인 QUBT 차트를 보니까 데스크로스라는 게 발생했다고요? 네.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 이게 뭔가요? 주식의 사형 선고라도 내리는 건가요?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아, 하향 돌파. 네. 차트 분석가들은 이걸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곤 하죠. 모든 기술주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QUBT처럼 아직 돈은 못 벌지만 미래의 꿈을 파는 주식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양극화 또는 쏠림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네요. S&P 500 지수를 동일 가중 방식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비교한 비율인데 40년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고 닷컴 버블 시절의 최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이 차트는 지금 시장의 성격을 한 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500개의 기업에 골고루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이 비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건 지수의 모든 움직임이 극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 이른바 메가캡 주식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S&P 500 ETF 하나를 사는 것이 사실상 몇몇 빅테크 기업에 몰빵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승자 독식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런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S&P 글로벌의 예측을 보면 2026년 말이 되면 기술 섹터가 S&P 500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30%나요? 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 이들 기술 대기업들의 독점적인 이익 성장을 계속 뒷받침해 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패시브 투자가 대세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엄청난 집중 리스크가 숨어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이런 극단적인 집중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는 것 같습니다. S&P 500 전체의 이익과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내년과 내후년 이익 성장률이 지난 10년 평균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장은 현재 골디락스, 즉 물가는 잡히면서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네요. 네. 특히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는데 이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들의 이익률이 개선되는 새로운 성장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아주 장밋빛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의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은 바로 이 강력한 이익 성장 전망에 기대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신호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다른 데이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소위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요. 네, 있습니다. 시장의 표면적인 움직임 외에 옵션 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단서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옵션 시장이요? 네, 여기 대마초 관련주인 크로노스 그룹의 사례가 있는데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콜옵션 매수가 포착됐습니다. 기존 미결제 약정의 130배에 달하는 물량이었어요. 130배요. 그 정도면 누군가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베팅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걸 정보 우위 거래, 인폼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미국 마약 단속국이 대마초의 위험 등급을 낮출 거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았던 특정 주체가 레버리지가 큰 옵션을 통해 선취매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서 결과는요?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는 한 달 만에 26%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옵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정보 분석과 반대되는 일반 투자자들이 흔히 쓰는 전략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네요. 저점 매수 전략이 실제로는 그냥 쭉 보유하는 전략보다 성과가 나빴다는 AQR의 리서치 결과인데요. 네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 아니었나요? 직관과는 좀 다른 결과라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요, 주식 가격에는 모멘텀, 즉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관성이요? 네, 한번 오르기 시작한 주식은 계속 오르려는 경향이 있고 떨어지기 시작한 주식은 더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저점 매수는 뭐랄까 이기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추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통계적으로는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역행하는 것보다 승률이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감에 의존한 저점 매수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먼 미래의 리스크를 다루는 자료가 있습니다. IMF에서 스테이블 코인 역설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는 금융을 민주화하고 탈중앙화할 거라는 기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IMF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
즉 소수의 거대 발행사에게 금융 권력이 집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상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규제 리스크를 말하는 거군요. 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관련 자산에 투자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이동하는 체제 전환의 가능성,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 시장 내부에서는 소수 기업으로 힘이 집중되는 극단적 쏠림 현상.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낙관적인 기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데이터 업데이트에서 오늘 살펴본 이 균형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